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 외교 국방 관련 일정이 이어지면서 참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특히 한미 간 연례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고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단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은 말폭탄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중심으로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남북 관계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한 줄로 정리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평가가 떠오릅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새 맞춤형 억제 전략에 합의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가시적인 전략적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도발 재개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파병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이 처음으로 한국과 고위급 회의를 했습니다. 향후 유엔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내 주요국들 간의 여러 굵직한 외교 안보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군사 외교, 연합 훈련, 그리고 정상 외교까지 주요 일정이 잇따랐습니다. 네. 일종의 슈퍼 위크였습니다. 예. 순서대로 보면 12일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화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다음 달에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날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담 SCM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도입한 지 10년 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언급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do the things that we have promised to do. I'd also say in the past 12 months, we've transformed our posture in the region. And so we are more forward deployed and more capable to respond to anything that could happen.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17개국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이 참여하는 첫 장관급 회의에도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엔 한미 전투기들이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서 서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에이펙 회의 계기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동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별도로 개최됐고요. 예, 이렇게 이딴 이벤트에 대해서 일단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려했던 그런 큰 도발 행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듯이 오늘이 북한이 지정한 미사일 공업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잠잠하고요. 예. 하지만 말폭탄은 계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국방성이 지난 16일 뒤늦게 성명을 냈습니다. 더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 군사 행동으로 상황을 강력히 통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후에 아직까지 북한은 무력 도발은 없습니다. 가장 큰 숙제인 정찰위성 발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그래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량을 하면서 고체 연료 시험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가속되고 있는 시기에 미사일 공업부문은 또다시 중대한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세용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데요. IRBM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3,500km 정도로 괌,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괌과 알래스카까지 네.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액체 연료 IRBM 이미 그 화성 10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2차례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발사체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게 장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히 보면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거고 고체 연료는 장착 아닙니까? 예. 그만큼 고체 연료가 더 쉽게 빨리 연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발사체 이동도 편하고요.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돼서 적이 탐지하기 더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사체 구조 자체가 고체 연료를 쓰는 게 더 간단하고 만드는데도 비용이 덜 듭니다. 하지만 연료 효율이나 추진력은 액체 연료 기반이 더 좋습니다. 북한은 이미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체 연료로 쓰는 버전을 개발했고 중거리까지 확장하는 거니까 기술적인 장벽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시점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신에 엔진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그걸 대단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떠들썩하게 발표를 한 건데요. 정찰위성 발표 이후에 군이든 과학자든 북한이든 뭔가 대내외 홍보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정찰위성 발사라는 게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기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에 손을 대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 특히 현 국방장관 신원식 장관인데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출신입니다. 네. 현 정부는 9.19 합의가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군사 분계선 MDL과 북방 한계선 NLL 부근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정찰 활동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수시로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안포 사격 훈련도 하고 무인기를 남한으로 날리기도 해왔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할 경우에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효력 정지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명분은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효력 정지 움직임에 대해 좀 성급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위협도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은 9.19 합의의 가장 큰 목적인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는 효과가 꽤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돌이켜보면 꽃게자비철 같은 때는 서해상에서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들이 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퇴임 이후에 첫 서울 공식 일정으로 이 합의 9.19 합의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간의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 통제 합의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정치적으로는 꽤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에 우리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9.19 합의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군부를 많이 뗐습니다. 네. 회담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미측에 설명을 했고 미측은 경청했다는 게 발표가 다입니다. 네.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지지했거나 화답한 건 아닌 걸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손익계산서에서 좀 더 신중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오판으로 남측이든 북측이든 오판으로 전면전이나 국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당시에 우리가 대대적인 보복을 고려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뜯어 말렸다고 당시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미 선임 국장이 네. 회고록에서도 말했고 저와 인터뷰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고 해서 9.19 합의를 파기하는 대신 효력 정지나
아니면 일부 효력 정지 쪽으로 기운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엔군 사령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 유엔사라는 곳이 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많은 일정 중에 외교안보 이슈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당국자들이나 미군들이 이 유엔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 주도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는 총 22개국입니다.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보냈고요. 6개 나라는 의료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전쟁 후에 전부 다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일부가 연락단 형식으로 유엔사에 남겼습니다. 네. 현재는 17개 회원국이 정전협정 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문점, JSA 관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아시듯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 일반인이 견학을 할 경우에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판문점 견학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예. 7월 달에 미군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걸 재개하는 문제도 유엔사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도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유엔사 사령부는 초기에는 일본에 있었는데 이후에 한국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유엔사 재활성화라고 해서 역할 확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활용하는데 좀 용이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유진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유엔사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유엔사를 동북아판 나토 사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유엔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유엔사를 냉전 시대 유물, 미국이 유엔 이름을 도용해 이용하는 유령 단체로 치부합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所谓联合国军是冷战产物，于法无据，早已不合时宜。有关国家打着联合国军的幌子举行会议，挑动对抗，制造紧张，是在为半岛局势火上浇油。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도 유엔사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교류에 간섭을 하고 남북 관계에 장애물이 된다고 본 겁니다. 또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기조 속에 유엔사 위상 제고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입니다. 이번 유엔사 회원국 모임은 유엔사 역할을 강화하는 데 첫 단축격이고 앞으로 유엔사의 외연과 역할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유엔사 관련해서는 시간 제약으로 제가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못하는데요. 전작권 문제도 엮여 있고 동북아 안보에서 꽤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토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한반도 브리핑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움직임과 또 유엔사 역할 강화 모두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일 겁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나뉘는 사안인데요. 상대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안보의 실익과 리스크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고맙습니다.